자, 2024년, 예. 깜짝이야. 들어가시죠. 네. Let's go. Come on! 자,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17시 0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화요일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입니다. 네. 자, 오늘 오프닝 토크에서는 이제 SBL이 오늘 업로드가 되는데 또 이제 영주 형이 잠깐 부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한 얘기긴 합니다만 저희도 또 잠깐 다시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이번 주는 A매치 주간입니다. 월드컵 예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별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요런 얘기 기타 등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SBL이 좀 있으면 업로드가 될 텐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바르셀로나랑 소시에다드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반자동 옵사이드 이렇게 하면서 그 그래픽이 나왔는데 여러분 뭐 보셨겠지만 이게 그래픽 구현이 좀 애매하게 됐어. 그쵸. 사실 네. 지금 파일 자체의 인식이 완전히 잘못됐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저 자연스럽지 않은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팔 인식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지금 기계 오작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류가 지금 나왔다는 게 화면으로 보기에도 딱 드러나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찬우 형이 얘기했을 때는 저는 이제 그 이야기가 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냐. 실제로 반자동 오프사이드가 이 그래픽을 통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이루어진 다음에 이거를 후에 아마 AI를 통해서 그래픽으로 구현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류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판정 자체가 이걸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도 축구의 색깔이나 이런 걸로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이거는 좀 뭔가 말하기 애매한 부분은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그 부분도 좀 맞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정이 된 거랑 이 그래픽으로 판정한 거는 사실 좀 다른 문제긴 하잖아. 네, 근데 그거는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긴 하더라고. 근데 보통 그래픽으로 이걸로 판정하지 않나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근데 뭐 반자동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 맞아. 완전 자동이 아니잖아. 에. 반자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개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반자동이라고 그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멜론빵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픽만 오릴 수도 있겠네라는 얘기가 저는 이게 맞아, 이게 틀려라기보다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겠네.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가능성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가능성은 어쨌든 AI가 직접 본인이 판독한 이유를 그래픽으로 구현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치. 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AI의 판독 자체를 좀 의구심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냐. 그치. 이 얘기도 나올 법합니다. 네. 이거는 개발자가 아니면 사실 알기가 힘든 문제이긴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어떤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다만 이걸로 인해서 이게 VAR이든 아니면 뭐 호크아이든 아니면 반자동 오프사이드든 아직 완벽한 판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 물음표를 우리한테 던진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모든 어떤 방금 얘기한 뭐 호크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스포츠에서 그런 걸 이제 라인이 있는 스포츠에서는 언제든지 그런 걸 쓰잖아요. 그죠? 사람 눈보단 낫다. 그건 무조건이지. 네. 왜냐면 이제 사람 눈 하면 우리가 사람 눈에 감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에 보지 않았습니까? 네. 따로 영상을 찍었다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만 데이비드 쿠트라는 주심이 2020년 경기 전후로 클롭이랑 리버풀을 개쌍욕을 했다가 뭐 우리가 아까 찍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욕을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판정에 영향을 안 주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진짜 뭐 사람이 뭐 진짜 옛날 말로 나라님도 욕하는데 근데 누가 봐도 그리고 난 다음에 리버풀에 좀 안 좋은 판정을 했던 게 쿠트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리버풀 팬들은 쿠트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잖아. 배정될 때마다 화가 많이 났었죠. 네. 쿠트는 약간 리버풀에 대해서 항상 나올 때마다 악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찜찜하다는 이 반응들을 좀 많이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궁금한 게 영상을 찍었다고 하지만 내가 궁금한 게 쿠트 그 주심이 원래부터 리버풀이 싫어했던 거예요? 애초부터? 아니면은 판정했는데 리버풀 팬들이 너무 쿠투쿠투 하니까 이 새끼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로 점화가 된 거는 이제 오심 때문에. 그치. 제가 기억하기로는 쿠트가 그게 VAR이었는지 필드의 주심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영상에 찍은 거 이외의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예전에 리버풀이 맨유랑 경기할 때 우승 시즌 때 첫 번째 맞대결 때 그때 그 오리기가 발로 차였는데 그게 무시되고 골이 맨유 쪽으로 선언된 적이 있었어요. 나 기억나.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 필드 주심인지 VAR 주심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쿠트가 어쨌든 그거를 골 선언을 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사람 뭐냐라고 막 찾아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영상에서도 다룬 이야기지만 반다이크가 부상당했을 때 피포드에게 카드를 꺼내지 않은 것, 뭐 여러 가지 이런 오심들 때문에 얘는 너무 심각한 오심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아보고 하면서
그냥 뭐 별다른 이력을 찾지 못했지만 어쨌든 쿠트가 리버풀 싫어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이미. 근데 진짜. 이게 사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 쿠트가 처음부터 리버풀을 싫어했어.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계속 좀 들어갔던 거야. 아씨 리버풀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점화가 됐거나 아니면 얘는 그냥 주심을 잘 못 봐. 그건 맞아요. 잘 못 보는데 미스가 몇 번 있었어. 근데 리버풀 팬들이 당연히 미스가 있으니까 너 뭐 제대로 안 하냐. 그러니까 아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감정이 그때부터 나빠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가가지고 클럽 개새끼 뭐 X같네 리버풀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게 이제 유출이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누가 봐도 쿠트가 리버풀에 대해서 안 좋은 판정하는 게 눈에 딱 머리 기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붙었는지 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분명 쿠트는 리버풀 팬들이 인지하기에도 리버풀에 좀 안 좋은 판정들이 연속돼서 했고 그때 욕한 거랑 이 판정이 별개랄지라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이걸 안 잊게 되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는 최소한 이 사람이 징계를 제대로 받고 설사 프리미어리그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리버풀 경기에 배정돼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이제 따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좀 아니 이상해요. 쿠트는 좀 이상해. 네. 근데 진짜 난 궁금한 게 근데 이 영상 누가 유출했을까? 누가 찍었고? 이거 내가 봤을 때 이 기사 보니까 다른 주심들도 뭐 리스트에 있다, 영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심판하고 이제 뭔가 좀 그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PGMOL에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는데 낙오가 된 거죠. 얘네 봐라. 나를 무시해? 야, 너네 직원들 이거 다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탁 푸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외대그로 핸드볼 그것도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것도 경기 리버풀 있습니다. 경기였기 네. 때문에 그것도 영상에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아마 뭔가 그 지금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지역 관련된 어떤 그런 네. 혐오 표현도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전부터 개인적인 감정이 안 좋았을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 힘들다. 근데 뭐 나온 걸로만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돌릴 수 없으니 추후에는 리버풀 경기는 최소한 들어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자로 옵사이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저는 VR을 하는 이유가 무조건 완벽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VR의 완벽을 따라가지 못해서 화가 났던 전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또 오심이 논란이 된 적도 이미 VAR 시행 이후에 우리 축구를 보면은 있어 왔었긴 하지만 그래도 오심의 빈도를 줄이는 데 있어서 VR이 분명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거는 반자로 옵사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기술 실수가 있었다고 하지만 기술의 실수는요. 패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게임들 패치 많이 하잖아요. 목요일마다 에피솔 라인 패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다 하나하나 정비하고 뭐 어쨌든 강화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지. 사람은 근데 패치할 수 없잖아요. 이게 사람도 물론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라는 말도 틀리지 않은데 또 변하는 게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맞긴 그러면서 하죠. 뭐 예를 들면 반성도 하고 뭐 이게 또 이런 것도 바꾸고 이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늦죠.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되기가 쉽지도 않고. 그리고 쿠트 같은 사람이면 그런 패치가 아예 안 될 거고. 요즘은 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좀 사람들 패치를 했죠. 삼천교육대 같은 데서 패치도 받고. 방망이 패치도 네, 하고, 맞아요. 빠따 패치도 하고. 물 패치도 있고. 진짜 네. 그게 여러분 그거를 뭐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사실 맞으면 잠깐은 변합니다. 왜냐면 또 맞기 싫어서 그래요. 진짜 그래. 그래서 매가 약이라는 말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매는 약이 아니에요. 근데 잠깐은 또 맞기 싫어서 변하긴 해. 네. 근데 그게 잠깐인 거지. 그렇지. 네. 어쨌든 기술은 패치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 지금 팔 인식이 잘못됐고 보면은 뭐 발 위치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아무리 기계가 더 정확하다고 하지만 저는 네. 이게 좀 사진 봤을 때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실수가 진짜 개발자가 봤을 때 아이고 우리 프로그래밍의 실수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코드를 좀 바꿔서라도 다시 또 패치가 언제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사람보다는 좀 더 확률이 높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번개맨도 맞지 않았냐? 혹시 맞았나요? 그렇지만 뭐 맞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차라리 맞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었고요. 네. 그럼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도 가만히 있다 맞았습니다.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보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 형철이가 게임 패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죠? 저도 지금 모르는 건데. 갑자기요. 롤 안 한다고 하더니 롤 하고 있음. 아, 걔가 똥을 끊지. 잠깐 진짜네. 롤 안 한다고 그러더니만 제가 아까 이렇게 있다가 뭐 옷 갈아입으려고 이렇게 베란다로 갔는데 저랑 형 방이 베란다로는 이어져 있어요. 근데 뭐가 딱딱딱딱딱딱딱 소리가 들리는 거야. 딱 가서 봤더니만 헤드폰 끼고서 막 롤하고 있더라고. 다시 롤 안 한다 그러더니. 왜 그랬냐면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진짜 롤을 안 하려고 했다가 어. 어제 축구 방송 갔잖아요. 예.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FC 온라인을 한 거 아니야? 롤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FC 온라인도 하고 롤도 할 건데 그런데 가면 재밌으니까 게임이 또 게임 이런 거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럼 대회나 또 재미있긴 하지. 프로그램 대회가 있을 수 있겠다. 네. 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해야 되겠다. 내가 갈 길은 롤이다? BJ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다시금 어제 푹 저를 깨워줬어요. 그런가요? 난 BJ다. 네,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래도 감은 잡고 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시 롤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반자동 옵사이드가 설사 완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두 분 얘기한 것처럼 최대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도입한 기술이고 형철이 말대로 이 기술들은 또 업데이트가 될 테니까 이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이 우리가 축구에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기원을 해요. 제발 좀 이 다른 이런 걸로 좀 물론 사실 지나고 보면 재밌긴 한데 이게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서 짜증나는 짜증나지. 말이야. 경기에 집중하기 힘들죠. 이슈가 이렇게 생기면. 맞아요. 네. 자, 그럼 우리 메인 코너로 가겠습니다. 월드컵 예선이 이제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모레죠. 모레가 쿠웨이트전. 그다음에 다음 주 돌아오는 화요일이 팔레스타인전. 둘 다 이제 원정 경기입니다. 물론 팔레스타인이 이제 중립 경기에서 펼쳐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조별로 볼게요. 우리 조를 먼저 봐야죠. 우리 조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 계속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팀의 부정적인 이슈와 별개로 경기는 순항 중입니다. 3승 1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거 주원 형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상황상 사실 우리가 월드컵을 안 나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긴 해요. 당장은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B조의 면면을 보면 한국, 요르단, 이라크인데 우리가 요르단, 이라크 사실 1, 2위 자리를 두고 직접적으로 맞대결할 가능성이 큰 국가들을 상대로 다 승리를 했어요. 두 번째 맞대결이 물론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충분히 이 맞대결에서의 승리 자체는 지금 한국에게 의미를 미치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 그리고 오만, 쿠웨이트,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힘을 쓸 것 같은 전력은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B조는 우리가 그래도 저 두 자리 중에 하나는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이 티켓도 늘고 그다음에 뭐 챔스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실 조별리그 체제에서는 한두 경기 지면 이거 그냥 나가리 각이었잖아. 그치. 근데 조금 더 기회가 주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월드컵도 티켓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뭔가 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의 텐션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긴 해요. 근데 저는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뭐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뭐 수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결국 잘하는 팀은 위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국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동안 티켓 때문에 못 나왔던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국가들이 좀 더 뭐 풍성하게 나오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 찬성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도 그래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기도 하고 경쟁력이 없지 않은 나라인데 월드컵에 정말 그 피파 월드컵 역사상 첫 진출 이런 나라들은 제가 그런 생각을 언제 했냐면 관중석을 비춰주는데 국가 나오는데 막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니까 저들한테는 이게 우리야 몇 회 연속 진출이고 막 그렇다지만 한 번의 경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일생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월드컵을 봤을 때 우리는 하이 퀄리티의 경기를 봐야 되고 막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진출에 의의를 두는 것도 또한 뭐 굉장히 큰 대회 취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월드컵을 가는 게 뭐 80개국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4년에 아까 말한 것처럼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다양하게 좀 그래도 많은 국가들이 좀 그 즐거움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진짜 재밌게 볼 만한 경기들은 결국엔 토너먼트에서 4회나 나와요. 매거든요. 네. 그런 경기는 어떻게든 나오긴 나오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소위 얘기해서 뭐 그동안 나가지 않았던 국가들이 왜요? 마이크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어떡해요? 저 꼭지는 왜 만져? 혹시 잘 있나 하고요. 잘 있으세요? 안부를 물어본 거죠. 예. 마이크가 젖꼭지를 향하고 있길래 약간 조금 관심을 덜 못 받아갖고 마이크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 아닌가. 집에 안 갔잖아요. 그래서 관심 좀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아까 형수 회사로 부른 거예요? 형수가 회사에 왔어요. 네. 미안합니다. 같이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유럽에 아주 그 예를 들게요. 그냥 뭐 포르투갈이 올라왔는데 네.
아시아의 변방이라고 할까? 아시아의 하나만 그거- 얘기합시다. 네. 그 형이 그래도 80년대생이잖아. 네. 근데 왜 그렇게 옛날 사람 좀 포르투갈이라 그래요? 그 옛날 어르신들이 포르투갈, 스테이키, 스파게티 이렇게 부르거든요. 언제까지 포르투갈이라고 그러는 거야? 난안 살아 그게 포르투갈. 포르투갈이 느낌이 안 그래요? 살아. 아, 그런가? 포르투갈 해야지. 아니 뭐 그걸 막을 생각은 없는데 이게 너무 약간 옛날 분들 같이 그러니까. 그래요? 포르투갈. 포르투갈. 네. 포르투갈. 되죠 지금? 돼요. 포르투갈. 포르투갈. 네. 근데 포르투갈이 근데 형 발음은 이게 다 잘 그래 그것도 들어가요. 맞아. 포르투갈이 네네네. 이제 중국이나 이런 팀하고 많이 붙었어. 중국 네. 뭐 갈리 만무한 것 같은데. 근데 중국이 이겼어. 뭐 그런 느낌. 그럼 대륙이 흔들리잖아. 아, 그치. 대륙 그 나이키 CF가 현실이 되는 거야. 아, 그치. 나이키 CF 알죠? 뭔지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감흥을 다른 나라들도 좀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B조는 그래요. A조를 보겠습니다. A조는 뭐 이란과 우즈벡이 앞으로 치고 나갔고 나머지는 좀 어려워 보이죠? 그렇죠. 근데 카타르랑 아랍에미리트는 제가 볼 때 분명 올라갈 전력이긴 하거든요. 네. 아랍에미리트는 사실 벤투 감독에 대한 믿음이 좀 커서 그렇고 카타르는 사실 아시안컵 우승국인데 그지? 초반에 저도 카타르는 중계를 해봤어요. 전술 실험을 좀 하다가 북한한테 못 이기고 그러면서 조금 약간 말려든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후에 다시 승리를 좀 카타르가 챙기고 한 거 보면은 아시안컵처럼 뭔가 우승이 걸려있고 이런 토너먼트 때 이 팀이 더 동기부여가 집중돼 있는 건 있지만 워낙 면면이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아피프가 있고 그치. 또 다른 자원들이 얼마든지 있기 네. 때문에 카타르가 얼마나 남은 여정에서 힘을 쓰냐에 따라서 1, 2위 싸움은 좀 혼탁해질 가능성은 있다. 또 하나는 우즈벡이 월드컵 예선에서 항상 마지막에 늘 불운했거든요.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무난해요. 네. 근데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입니다. 나중에 또 뭔가 힘든 시간에 어찌 될지 우즈벡이 모르니. 돌입을 하면 이란은 걱정이 안 되지만 우즈벡 자리는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가 조금 위협하지 않을까. 카타르가 조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조 보겠습니다. C조는 1위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2위가 호주고, 여기가 일본을 제외한 다음에 2위 호주부터 사실 뭐 마지막 꼬레비 중국까지 별다른 승점차가 많이 안 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 A, B, C조 중에 변수가 생긴다면 C조 쪽에서 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C조의 변수가 근데 C조는 사실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아주 다닥다닥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나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아예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깔아놓는 팀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몇 개 팀이 싸우는 그런 형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는 어떨까?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시나요? 잘하긴 잘하거든요. 경기 보면은 5-4의 형태로 수비할 때 조직력도 좋고 네. 기본적으로 에르디비시 정리를 중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팀들마다 인도네시아 선수가 맞아. 있어요. 기화를 진짜 공격적으로 했기 네. 때문에 네덜란드 축구를 중계하는데 막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곳곳에 섞여 있고 보니까 맞아요. 아시아 예선도 경기에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모였기 때문에 내용은 좋은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팅이 결정력이 좀 안 따라온다든지 잘 수비하다가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괜히 또 실점을 해서 그게 결승 실점이 되면서 무너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인도네시아가 지금의 확률로 본다면 이미 전력을 잘 보강했음에도 이 정도의 상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극적으로 반등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죠. 대신에 한 경기 정도는 위 팀을 끌어내릴 수는 있겠죠. 그 정도 힘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이면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고 사실 여기도 일본 이외에는 다 그렇죠. 고만고만하다. 맞아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호주도 위험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뭐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한데 중국은 못 올라갈 것 같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저기서 끌어왔잖아. 그지? 지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지. 조합을 잘 짜놓는 어떤 그런 팀워크나.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국가대표팀을 매일같이 부를 수도 없는 그치. 노릇이고 네, 또 다르지. 분명히 어려움은 있다. 그리고 이제 일본, 호주, 사우디, 바레인 이 느낌을 봤을 때 위에 팀들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그 경험들이 있는 팀들이잖아요. 그래도 맞아. 뭐 사우디나 뭐 호주나 일본은 그래도 자주. 방구 좀 꼈잖아요. 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좀 경험 부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까 형철이 얘기한 것처럼 방금 형이 얘기한 것처럼 사우디나 카타르는 반등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 그렇죠. 뭐 사실 이들은 금전을 투입한 게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사우디가 과연 만치니 감독과 결별하고 오히려 더 잘 될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만치니 있을 때는 이 축구인가 저 축구인가 되게 애매한 스타일이긴 했었기 때문에 만치는 제 연봉 400억 맞아요? 그렇게 많이 받았을 거예요. 수령 다 했나? 다 안 줘가지고 뭐 삐져가 대충 한 거 아니야?
400억이 말이 400억이지. 그 감독 하나한테 400억이면은 보니까 만치니가 리빌딩을 엄청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우디 선수들 중에 나이가 좀 찼다. 근데 대표팀에서는 좀 오래 뛰었다. 근데 그런 선수들도 발탁을 안 하고 발탁하더라도 기용을 안 하고 그런 선택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선수들이 야 감히 나를 배척해? 그러면서 약간 반발심을 가진 선수들이 좀 있었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막 그 대표팀 훈련에 참여 안 한다 이런 갈등도 막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뭔가 선수 장악이 안 된 느낌이 저도 중계 준비하면서 보도로 보니까 좀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게 중동 지금 돈 떼먹는다는 얘기 나왔잖아.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중동 그런 다음에 왜 이천수 아저씨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 걔네들 그러고 난 다음에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막 그러면서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막 이런저런 일 다 하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데요 지도는 다 안 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그랬더니만 이게 비단 중동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도 여러 가지 일하다 보니까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최대한 늦게 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뭐 물론 그런 비주의나 이런 경우가 많이 높아서 중동이나 혹은 뭐 중국이나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인식이 있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어디든 간에 그게 약간 사바사인 것 같아. 그 기업,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안 주려면 미국에서도 안 주는 사람 안 주고 중국이나 사우디는 특히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더 그래서 우리한테 그치. 들여온 걸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주는 애들은 중동 애들도 잘 주고 안 주는 애들은 어디 가도 안 주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이런 거 되게 철저할 것 같은데 뭐 사실 그럼 우리나라는 돈 대먹는 일이 없냐? 있잖아. 있어요. 한국도 있거든. 네, 한국도 무지하게 많지. 그치. 네. 아니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돈 빌려줬다가 친구들한테 못 받은 경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지 않아요? 저는 없어요. 그래요? 네. 빌려준 적이 없군요. 거의 없어요. 어허. 빌려달라는 말도 안 해요. 형한테? 네. 왜 그러지? 난 진짜 돈이 없게 생겼나 봐. 네, 빌려달라는 말도 잘 안 하고. 네. 진짜 뭐 그때 방송 때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한 번 있었는데 그 얼마 빌려달라는데 제가 3분의 1 금액을 빌려줬어요. 안 받을 생각으로. 아 그냥 네. 근데 갚더라고요. 네, 약속된 날짜에. 네.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빌려달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 나한테. 형철이 그 넌 많이 하지? 돈 빌려달라고? 네. 많이 해? 난 왜 이렇게 난 주위에 보면 한대 또 돈 좀 버는 애들이 근데 직장 있고 하는 애들한테는 뭐 돈 좀 빌려달라고 여기저기서 한대 나한테는 없어. 아니 근데 나는 그 옛날에 스포티비 댕길 때 그때 뭐 사실 많은 돈을 벌지 못하잖아. 아무래도, 예. 근데 그게 약간 내가 돈을 잘 빌려주게 생겼나? 뭔가 근데 진짜 없거든 나도 돈이 없어서 그냥 돈이 없다. 그래서 못 빌려준 경우도 많아요. 진짜 난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어. 아 얘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근데 없어서 못 빌려줘. 근데 이것도 맞다. 친구가 없는 거 아니? 그것도 맞아요. 친구가 없어. 형 친구 없어? 자은이 세은이 있잖아. 그럼 나이잖아. 형수님도 계시잖아요. 형수님. 근데 그 뭐 자한이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 그래? 나 근데 친구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다 2명인데 그것도 지금 별로 만나지도 않고 지방에 있어가지고 그러네. 네. 형준이 누구 돈 빌려준 적 있나요? 빌려준 적은 그냥 가끔 가다가 뭐 누구 택시비가 좀 뭐 급하게 없거나 이런 네네네. 정도의 돈 말고는 저도 큰 금액 오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런 연락도 잘 안 오기도 하고 저도 웬만하면 안 들으려고. 그리고 우리 자은이는 지금 현금 부자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현금부자 최고인데? 아니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돈을 다 줬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집에서 그 걔 지갑 있으면은 현금 진짜 엄청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가끔씩 이제 엄마가 빼서 통장에 넣어주거든요. 아, 그렇지. 네. 근데 제일 돈이 많아요 지금 자은이가 우리 집에서. 네. 나중에 그럼 주원이 형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자은이 뭐 저금통이라도 한번 털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현금이 나 다 있으니까. 조금 가져갈게. 이렇게. 네. 그 저기 그래도 지난번에 저기 뭐야 자은이 세은이가 팔찌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한번 차고 나갔습니다. 그 집에서 잘 모셔놨어요. 네. 우리가 갑자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좀 적겠죠? 없죠. 네, 우리가 지금 이 레벨에서 우리 스스로 자멸하지 않는 이상,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감독 어떤 선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으로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경험이 사실 크기 때문에 저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형철이도 비슷하게 보나요? 저도 비슷하게 봐요. 지금 같은 조에 다른 팀들 몇 면을 보면
그렇게 뭔가 윗순위를 흔들 수 있는 팀들이 이 B조에는 그래도 다행히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중동 원정에 대한 변수도 이미 극복을 오만 원정도 그렇고 요르단 원정도 그렇고 극복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변수였던 중동 원정에 대한 어떤 어려움도 지금 우리는 충분히 극복을 한 상태를 입증을 했다.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지금 감독 선임과 협회장 문제로 또 되게 심각하게 축구를 바라보는 팬들이 많은 상황에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약간 개탄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팬들도 꽤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순항을 하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축구를 조금 먼 데서 가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경기가 문제 없는데 왜 그러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고 근데 또 고쳐야 될 부분은 분명 많은 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히든 랭킹으로 가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파워 랭킹을 볼 텐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번 시즌 그리고 최근에 유럽 대항전에서 이 정도의 순위가 맞는가라는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또 우리가 순위 같은 걸 좋아하니까 그거 베이스로 얘기해 볼게요. 20위권 안에 있는 주요 클럽들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골닷컴의 기사에는 36위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는 주요 클럽만 좀 추려볼게요. 19위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19위가 파리 생제르맹인데 현재 이 챔피언스리그 지금 순위 이제 그 룰이 바뀌었잖아요. 그 안에서는 25위니까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거죠. 특히나 강팀이랑 경기를 했을 때 파리 생제르맹의 경쟁력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파리 생제르맹을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팀은 사실 목표점은 유럽 대항전입니다. 어차피 리그에서는 리그를 이제 압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금전을 투여를 받았으니까. 근데 유럽 대항전에서 뭐 준우승까지는 간 적이 있지만 언제나 마지막에 한순간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아예 경쟁력을 못 보여주거나 이렇잖아요. 좀 아쉽죠. 지금은 불과 뭐 2, 3년의 파리 생제르맹과 지금의 파리 생제르맹과 비교해 봤을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팀의 어떤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놓쳤다. 즉 이전부터 돈을 많이 투입했을 때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노렸을 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다면 파리 생제르맹의 위상이 좀 달라졌을 텐데. 뭐 예를 들어 음바페, 메시, 네이마르 다 있을 때 뭐 이럴 때라거나. 근데 그때 뭐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네. 조금 아쉽지 않나.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도 음바페도 나가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좋은 팀이긴 하나. 유럽에서 다른 어떤 그 유수의 팀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분명히.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선수단이 되게 어린 선수들 위주로 좀 다시 재편이 된 것 같은데 이때 뭔가를 보여주면 오히려 역시 네임밸류만 막 있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팀을 다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참 그 2019-20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한 게 너무 아쉽죠. 네. 시기상 보면 그때가 적기였어. 거의 그들이었던 네이마르 영입하고 맞아요. 네이마르가 활약을 했고 음바페라는 최고의 또 선수도 있었고 이 선수들이 다 있을 때 파리가 스타성도 챙기고 그치. 그들에 따른 화제성도 챙기고 여기에 비기업까지 들어올리게 되면 이제 명문으로 가게 되는 길까지도 열리게 되고 딱 그때 우승을 했으면 파리의 위상 자체가 굉장히 지금이랑은 더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필 이번 여름은 또 음바페까지 나갔잖아요. 그죠. 조금 애매한 시기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연 파리가 원래 구단이 궁극적으로 뭔가 추구했던 방향이 어린 자원들로 내실을 다져서 성적을 내는 것을 과연 이 팀이 원래 궁극적으로 원했는가? 그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어느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될지를 이제 정해야 될 때인데 지금 팀의 방향성도 애매하고 루이스 엔리케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파리는 참 뭐 연고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되게 매력이 있는 클럽이긴 한데 보여주는 축구나 최근의 성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중뛴데 이렇게 좀 자리가 잡힌 것 같아. 돈은 돈대로 많이 썼는데 그만한 어떤 이 유럽 대항전에서의 그 경쟁력은 보여주지 못했고 그래서 파리가 지금 19위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스포르팅이 15위에 있거든요. 지금 챔피언스리그 랭킹에서는 2위에 위치를 해 있는데 스포르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모림 감독 때문에 지금 주목을 많이 받았고 물론 아모림 감독이 이제 맨유로 왔기 때문에 그 다음 성적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포르투갈 클럽들이 가장 신기한 건 저는 이들의 장사 수완입니다. 어디서 선수를 그렇게 데려와가지고 진짜 몇 배씩 해가지고 벤피카든 포르투든 스포르팅이든 돈을 잘해서 먹으니까. 잘해 그리고. 그것도 그래. 나라 자체가 축구를 진짜 사랑하나 봐. 그러니까 이 좋은 지도자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네, 선수들도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포르투란다. 스포르팅에서 가장 한 매물이라고 본다면 요케레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요케레스를 둘러싸고 뭐 나폴리, 지금 레반도프스키 대체자가 필요한 바르셀로나, 네. 뭐 프리미어리그는 뭐 첼시, 아스날, 리버풀. 물론 아스날은 세시코에 좀 집중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적설 나온 팀들만 보면 맨유까지 포함을 해서 웬만한 유럽 빅클럽들은 다 지금 언급이 다 됐거든요. 가장 핫한 선수고 아마 이번 시즌이 끝나고 아모링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의 활약대로라면 내년 여름에 그래도 팀을 떠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최근에 아모링이 했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디든 갈 것 같다. 요케레스는 만약에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면 축카우팅에 좀 1번 선수로 하는 법하지 않나. 네. 특히나 형은 이제 풀백으로 활약을 했습니다만 형은 이제 형의 꿈은 공격수였거든요. 스트라이커. 그렇지. 형이 스트라이커 DNA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 지도자들이 저의 DNA를 몰라줬죠. 아, 수많은 지도자들이 몰라줬다면 없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다 그 말미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좋은 지도자를 만났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좀 앞서갔었죠. 아, 너무 앞서갔다. 네. 형은 어떤 종류의 DNA인가요? 대안 같은 스타일이었죠, 저는. 대안. 형이랑 동갑이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만약에 제대로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있었다면 대안의 그 골수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었다. 제가 볼 땐 몰리나 옆에 이주원 있었을 것 같아요. 어허. 네. 몰리나 이주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시선으로 요케레스가 워낙에 좀 한 매물이긴 하니까 저는 항상 어쨌든 그 리그에서 뛰어보지 않은 선수들인 경우에는 이 선수가 와, 잘하려나 좀 물음표가 커요. 근데 요케레스는 워낙에 지금 대형 클럽들이 다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니 특히나 뭐 PK가 포함되긴 했습니다만 맨유를 상대로 이제 해트트릭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형의 시선을 한번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위가 아스톤 빌라입니다. 근데 빌라가 최근에 좀 주춤했죠. 리그에서도 좀 좋지 않고. 그렇죠. 빌라는 아무래도 이제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는 게 지금 분데스리가 레버쿠젠도 그렇지만 유로파와 챔피언스리그는 다르고 네. 또 이제 빌라 자체는 어쨌든 챔피언스리그에 들어온 것이 유럽 대항전 자체로 오랜만이거니와 워낙 또 난이도가 상당하잖아요. 병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뎁스 자체가 얇은 만큼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을 챔피언스리그에서 잡았던 엄청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아스톤 빌라는 괜찮게 하고 있다. 어. 네,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 맨유라고 예. 그랬나요? 아까 맨시티인데 맨유라고 맨시티, 하셔서, 맨시티. 예. 네, 맨시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11위는 유벤투스인데, 유벤투스가 리그에서는 사실 세리아 테이블을 보면 정말 위쪽이 좀 촘촘하긴 합니다. 그래서 승점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언제든 순위가 바뀔 수 있긴 합니다만, 최근 경기들에서 이제 무승부가 조금, 많은 거에 대해서는 아쉬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모타 감독이 이제 팀을 지휘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놓고 보면 충분히 또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요. 세리아에서도 어쨌든 선두로 언제든 올라설 수 있는 위치를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세리아 선두 경쟁이 진짜 치열하거든요. 유베도 뭐 지금 첫 시즌인 걸 고려하면 여정은 괜찮다. 내용도 일단 좋은 편이고. 다만 이제 무승부가 좀 많은 건 좀 아쉬울 것이다.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도르트문트는 우리가 SBL에도 얘기했었고 지난번 히든풋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누리샤인 감독이 좀 애매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또 독일 그 리그 쭉 보면서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네. 감독도 현재 위치에선 애매하고 내용도 애매하고 보험전도 0대2로 출발했다가 4대1로 역전하고 결과만 봤을 땐 이겼지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야, 참 이렇게 꾸역승을 어렵게 이렇게 승리할 경기인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도르트문트는 저는 오히려 파워랭킹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10인데 이거보다 낮아져도 된다. 네, 왜냐면 너무 실제로 높다. 체감되는 내용이 지금 좀 안 좋은 편이라 현재로서는 물론 지난 시즌에 결승까지 간 건 너무나도 대단한 공로긴 한데 네. 지금 도르트문트는 조금 저는 위기에 좀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9위가 아탈란타고 8위가 레버쿠젠이고 7위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근데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형이 챔피언스 리그를 쭉 보면서 어쨌든 이 팀은 우승을 노려야 되는 팀인데 몇몇 강팀들과 본인들의 비슷한 레벨 팀들과 경기했을 때는 좀 아쉬웠잖아요. 아직 물음표예요. 저는 아직 물음표다. 잘 모르겠어요. 네, 워낙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라인을 많이 올려서 적극적으로 이제 공세를 취하는데 그죠? 이게 리가 안에서 먹히는데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진짜로 이거는 지면 안 되는 경기. 그죠? 꼭 이겨야 되는 경기가 아니라 지면 안 되는 경기. 네. 즉 시작 전부터 뭔가 안정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저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되게 수비 라인에서 일단 단단함을 구축하고 많은 숫자를 뒤쪽에 두면서 위치를 잘 잡네? 이런 느낌은 없었기 때문에 좀 지켜볼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형이 챔피언스 리그 테이블을 펼쳐놨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17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쉬운 성적이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예전 조별리그 상황이었으면 이런 지금 바로 비상이야. 그렇지. 네. 2패니까. 어. 6경기 2패면 이거 사실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게 자칫하면 탈락은 아니더라도 3위 유로파? 막 이런 느낌을 그치. 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 12점 정도는 해야 좀 안정. 네. 물론 뭐 조에 따라서는 뭐 9점 먹고도 가는 네, 경우가 그치.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콤파니가 피드백이 아예 없진 않더라고요. 알폰소 데이비스를 조금 아래로 배치를 시켜서 센터백 2명만 수비하지 않게끔 옆에서 좀 커버를 해주고 팔리냐도 최근에 파블로비치 부상 때문에 기용되긴 네. 하지만 사실 이 선수도 내려와서 수비할 때 커버 잘해주잖아요. 그치. 조금 팔리냐가 선발로 나올 때는 수비할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팀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딱 한 명 정도 수비가 담아는 인원이 이전보다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전수 변경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강팀을 만나지 않았다. 네. 또 어떤 팀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드러날지는 사실 두고 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 이제 파리랑 경기라는데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뭐 바이에른 뮌헨도 최근에 조금 뭐 빅클럽과 경기에서 약간 아쉬웠다지만 파리는 뭐 너무 좀 희마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바이언 승리가 조금 배당상으로는 정배가 되지 않을까. 많이 정배 아닐까. 아 파리 챔스 못 보겠어. 좀 힘들어. 진짜 에르케 감독 하는 거 보면 못 보겠습니다. 파리 저는 이거 아스날 파리 경기 보고 나서 사실 최근 이번 시즌 아스날이 경기력의 경쟁력이 최근에 좀 없었잖아요. 근데 파리랑 경기했을 때는 너무 편안하게 경기했거든. 그래서 왜 이러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어요 경기를. 자, 그 다음에 현재 18위인 레알 마드리드가 파워랭킹 6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형은 이제 스트라이커 DNA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 음바페. 자, 음바페가 과연 9번에서 잘할 수 있나? 결국엔 그러면 비니시우스든 뭐 음바페든 다 왼쪽으로 가서 뛰게 해야 되냐? 형이 안첼로티라면 아니 형이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요? 이게 음바페가 9번 스타일은 절대 아니죠. 네. 그리고 성향상 본인이 볼을 잡고 나서 앞으로 보면서 도전적인 어떤 패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9번의 자리가 참 이 전술적인 선택에 대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볼이 왔을 때 골대를 등지고 내주고 연계 아니면 본인 힘으로 돌아서서 슈팅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는 헤딩, 9번.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음바페가 하겠냐고. 하면 하겠지. 근데 음바페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음바페는 볼 잡고 붙었어? 제꼈네? 또 부른네? 또 제꼈네? 슈팅. 네. 그다음에 안으로 들어와서 슈팅. 바깥으로 가가지고 접고 슈팅. 이런 거를 하고 싶어하는 성향인데. 그 잘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 9번의 역할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9번 스트라이커 골 많이 넣는다 이걸 얘기하지만 그 골 넣기 전까지 뭔가 많은 계속 부대껴야 되고 싸워줘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볼을 잡았을 때 재미있게 앞만 보면서 가자 이게 아니야. 사실 그죠. 9번이나 맞아. 포지션이. 앞에서 사실 굳은 일을 하는 포지션이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와가지고 줘 해가지고 네. 진짜 그 실은 그 등치대 3만 애들하고 맨날 부딪혀야 그치. 되고 내줘야 되고 막 헤딩 경합 이렇게 해야 되고 걔는 눈 안 보이는데도 돌아뛰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야. 잡고 톡톡톡 헛다리 탁탁탁 접고 야 해서 일로 와봐 맨날 슈팅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사실. 네네네네. 골 넣었을 때는 화려하지만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음바페가 재미가 없다는 거지. 단순하게 얘기해서. 아마 지금 축구하기에는 좀 재미가 떨어질 것이다. 뭐 지난 시즌에도 루이스 엔리케 체제에서 최전방에 기용됐을 때는 사실 좀 기복이 심했죠. 네. 좋은 경기는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기도 했지만 어려울 때는 9번에서 고립된다. 이게 엔리케 전술의 문제냐 음바페가 9번 노래에 뭔가 맞지 않는 게 문제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엔리케 전술도 문제, 음바페도 9번 프로필에는 현재까지는 분명 좀 안 어울리는 면이 없지는 않다.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음바페의 장점을 잘 못 살리죠 사실. 그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아하지 않는 거를 떠나서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음바페는 사실 왼쪽 측면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파워를 좀 보여주는 선수니까.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제가 음바페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이전만큼의 어떤 경쟁력이나 어떤 파워가 조금 그다음에 볼을 뿌려주는 것도 조금 쉽지 않고 더군다나 수비 라인 박살났어요. 지금 또 밀리탄까지 부상으로. 다쳐서. 네. 그래서 이 레알은 올해는 좀 어렵지 않나. 여기 그래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PL만 놓고 봤을 때 좀 맨시티는 올해는 좀 쉽지 않지 않나 라는 뭐 생각이었고 레알 마드리드 역시 챔피언스리그에서 올해는 좀 쉽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항상 그렇잖아. 그래도 챔스는 레알이야. 그래도 PL은 맨시티아가 올해는 좀 깨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5위가 아스날이거든요. 아스날은 챔스든 리그든 지금 안 좋아요. 경기도 뭐 물론 직전 경기에서 첼시전에서 웨데고르가 돌아오면서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경쟁력은 좀 떨어져 보인다. 그래서 유럽 대항전은 안 그래도 사실 아스날이 조금 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의 느낌이라면 글쎄요. 저는 토너먼트 레벨에는 진출하겠지만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아르테타가 그간 보여준 것도 없다. 아, 진짜 아스날은 좀 이게 그 아르테타가 팀을 전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단한 수비 라인을 중앙 수비수 라인이나 골키퍼 아니면 뭐 중앙 미드필더 그 라인까지는 잘 만들었는데 이 몇몇 포지션에서의 클래스가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을 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월드 클래스에 준하는 선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죠. 뭐 풀백이나 아니면 윙포워드 한 자리, 예, 그 또 최전방 뭐 하베르츠가 뭐 잘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팀에 비교했을 때 월드 클래스에 준하는 어떤 그 레벨이냐 현재까지 봤을 때 그래도 좀 저는 보기 힘들죠.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너무 나쁘진 않다. 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딸 것이다. 그러나 우승 경기는 어렵다. 챔피언스리그도 토너먼트는 가지만 그 이상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느냐? 그것도 좀 아니다. 하필 또 아르테타가 유럽 대항전을 유로파를 포함해서 네. 좀 잘 부진했죠, 못했죠. 그동안에. 경향이 좀 그랬으니까. 더군다나 애도 빠졌어. 이러니까 선수단의 동요는 몰라도 과연 아르테타와 균형과 경쟁을 잘 견제를 하면서 팀을 쭉 끌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또 이제 의문부호가 달린 상태. 누굴 데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스날도 뭐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진 않고. 자, 그 다음 4위가 맨시티입니다. 현재는 10위인데 맨시티는 저는 펩이 이렇게 위기에 봉착한 적이 거의 처음 아닌가. 4연패 자체가 일단 감독 커리어에서 처음이기도 하고 네. 공식전 지금 4연패거든요. 불운하긴 해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맨시티는 어쨌든 펩 가르디올라의 커리어 자체가 늘 스몰 스쿼드로 거의 그죠? 키워드가 좀 갖춰지는데 올 시즌이 그 어느 때보다 스몰 스쿼드가 취약함을 안 드러낼 수 없는 시즌인 것 같아요. 유럽 대항전 일정 많아졌는데 그치. 이게 첫 시즌이다 보니까 감독 입장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체감이 될지는 함부로 예측하기 힘든 네네네. 상황이었고 유로와 코파까지 시즌 거의 개막 직전까지 또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병행에 대한 피로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런 어려움들이 펩 가르디올라가 예상한 것보다도 더 많이 찾아왔는데 운까지 안 따르니까 이런 복합적인 악재들이 저는 작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강한 팀은 맞는데 변수에 대한 그 대처가 올 시즌은 조금 안 됐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형이 봤을 때 그래도 리그 맨시티가 딸 것이다 쪽인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힘들다 쪽인가요? 아직 뭐 굉장히 이르긴 합니다만. 아, 이게 부상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그 스쿼드가 뭐 쓸 수 있는 선수가 얼마 없어. 그래서 그래요. 예, 이게 무슨 선수 실력이나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쓸 선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렵지 않을까요? 예. 이 올해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이제 복귀한다고 했을 때 100%의 컨디션을 또 우리가 또 보장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로드리의 부재는 사실 로드리가 없었을 때 맨시티의 전력이 얼마나 좀 약해지는지 알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지난 시즌에 봤으니까. 그죠. 쉬워 보진 않습니다. 좀 어려워 보인다. 네. 근데 또 11월, 12월에 부진하다가도 후반기 때 잘하는 게 맨시티라서 맨시티는 후반기에 완전 살아나는 팀이긴 해요. 이건 또 봐야 한다고 봅니다. 열어놓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좀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고비인 것 같긴 하다. 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팀 남았는데 여러분 3위가 인테르고 2위가 바르셀로나고 1위가 리버풀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 얘기를 해보면 됩니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강한 팀 세 팀을 꼽으라면 이렇게 세 팀이 맞을까요? 지금 이 순간 제일 폼이 좋은 팀. 찬우 형은 아마 야 인테리어 얼마 전에 나폴리도 못 이기고 아스날한테도 그때 겨우 득점하고 야 이거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성적으로 봤을 때는 인테리가 또 이 디펜딩 챔피언의 또 위용을 네. 세리아에서 보여줬고 바르셀로나 올 시즌 최고의 지금 나리가 미쳤죠, 성적. 바르셀로나. 미쳤다고 얘기해야 되고 물론 뭐 소시다드전 때는 좀 여러 가지가 좀 꼬여서 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리버풀도 마찬가지로 올 시즌 너무나도 잘 나가고 엄청 있고. 좋고. 두 팀이라면 리버풀 바르셀로나가 맞는 것 같고 세 팀이라면 인테르도 사실 저는 껴도 괜찮지 않을까. 인테르 들어갈 법하다. 네, 찬우 형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찬우 형이 또 이런 거 할 때는 또 빠지지 않아 합니다. 이건 뭐 이 정도면 리그에서도 잘하고 있고 지난 시즌 우승했으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인테르가 좀 보면 바르셀로나 리버풀만큼의 폭발력이 있진 않은데 공격수들이 좀 최근에 침묵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팀도 쉽게 안 지는 팀인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여기도 좀 어려운 거 맞는 것 같고 자 그럼 바르셀로나 리버풀이랑 둘이 붙는다. 형이 봤을 때 누가 이길 것 같나요? 바르셀로나요. 생각보다 바로
바르셀로나 진짜 잘해요. 최고예요. 아, 최고예요. 네. 어. 그리고 네, 뭐 살라도 있고 그렇게 있지만 결국 이제 리버풀의 키는 누네즈죠. 어허. 누네즈 골 넣으면 리버풀 승. 네. 네. 아, 누네즈가 골을 넣을 수 있으면 리버풀이 승리다. 네. 근데 그게 아니면 바르셀로나가 강력해 보인다. 네. 형철이는 솔직히 이 둘이 장기 레이스로 한 대회에서 붙는다. 10번부터. 장기 레이스면 리버풀이 이길 것 같아요. 아, 그래. 단기다. 바르셀로나가 이길 것 같아요. 아, 한두 판에 빠박 끝나면 그건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가 이길 것 같아. 근데 길게 봤을 때는 리버풀이 누가 만약에 부진한다 하더라도 그걸 알짜배기로 대체를 하면서 올 시즌 위기를 잘 극복하고도 있고 골이 뭔가 누군가에서 안 나와요. 근데 항상 대체 자원들이 어쨌든 골을 또 넣어주는 어떤 퍼포먼스도 있고 장기 레이스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슬롯이 클롭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관리예요. 리버풀 경기를 보면 예전에는 클롭 약간 저는 클롭도 좀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보는데 물론 네, 그래서 네, 더 네. 좋은 면도 있었지만 네. 팀이 예를 들어서 정말 약체랑 붙는데 잘해요. 계속 공격을 시켜요. 야 우리 더 골 넣자. 너네 잘하고 있어. 이 리듬대로 계속 가. 근데 그러다 보면 선수들이 그 경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길게 레이스를 펼쳤을 때 약간씩 지쳐 있거나 리그 레이스에. 패턴이 읽히거나 그런 네.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슬롯이 클롭보다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좀 더 냉정한 인물인 것 같아요. 이기고 있어요. 1대0이나 2대0으로. 그럼 무조건 무리 안 해요. 무조건 주전 선수들 쉬게 하거나 아니면 뛴다 하더라도 템포를 확 늦춰가지고 그냥 여기서부터는 우리 무리하지 말고 지지 않는 경기 하자. 이러면 장점이 일정이 아무리 바빠도 체력도 아낄 수 있고 세이브할 수 있고 선수들 부상도 관리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누가 더 잘 만들어진 팀이라고 본다면 베스트 11이나 가용할 수 있는 이 선수들 능력을 보면 바르셀로나가 더 미라고 보는데 장기 레이스면 길게 여러 번 리버풀도 붙는다고 하면 그러면 왠지 슬롯의 그런 냉정함을 좀 믿어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승팀 하나 꼽으라면 그럼 형 바르셀로나? 챔스. 바이에른미네. 바이언이요? 갑자기요? 김민재가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그걸로? 네. 아, 김민재 하면 좋겠다. 네. 근데 바르셀로나 너무 세죠. 아, 바르셀로나 좀 세다. 근데 바르셀로나는 저는 이 팀이 그냥 물론 이제 모든 팀이 부정적인 변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르셀로나는 지금 초반에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지. 이 스쿼드가 어리다는 게 단점이 아니고 이렇게 잘 나가면 장점이 돼요. 어린 팀이 한번 탄력 붙으면 약간 무서운 거 모르거나 가는 경우들이 엄청 있죠. 자신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형철이는? 우승팀이잖아요. 네. 지금으로선 바르셀로나죠. 그만큼 바르셀로나가 강력하다. 왜냐면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는 단기전이니까 네. 거기선 좀 바르셀로나가 강하다. 네, 지금 초반의 폼은 물론 모든 시즌이 지금 예측하기는 너무 이른 시점일 수는 있어요. 되게 초반이에요, 아직. 제일 최강팀은 지금은 바르셀로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바르셀로나가 좀 한두 해 전에 몇 달 전에 막 그거 할 때만 하더라도 영주 형이 완전히 야 이거 큰일 났다 막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네. 했는데 이게 진짜 축구가 감독 한 명 바뀌고 누구 한두 명으로 분위기가 휙휙 바뀌어. 그게 뭐 또 축구 보는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챔스는 이제 11월 말에나 경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투어를 가서 리버풀 레알 경기를 보잖아요. 네, 리버풀 레알 경기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네. 근데 안필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랑 경기 성적이 그게 그냥 레알 자체가 안 좋아요. 왜냐면 사실 그 챔스 결승 두 번도 중립지에서 했잖아요. 그치. 그리고 원정 가서도 뭐 당연히 안 좋고 홈에서도 그때 2대0 이기고 있다가 2대5로 역전패 당하고 네네네네. 얼마 전에 도르트문트가 똑같이 당해서 약간 동병상련의 느낌을 네. 겪기도 했거든요. 마지막 레알전 승리가 0809 시즌 그때 16강 경기였어요. 토레스가 골 넣고 이렇게 세레머니 했던 거. 그런 거 보면 안필드라서 약하다기보다 그냥 레알 만나면 약한데 레알이랑 좀 안 맞는다. 이게 요즘에 분위기가 리버풀이 좋다고 해도 예. 이상하게 대진만 보면 챔스 쉬어갈 땐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들어요. 지금 아직도. 과연 이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경기가 우리 시작이죠? 첫 경기 아닌가? 맨시티 페이노르트. 맨시티 페이가 그게 일바구나. 네네. 어허. 맨시티 페이노르트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리버풀 레알. 리버풀 레알을 봅니다. 네. 야, 맨시티 페이노르트인데 또 이제 맨시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페이노르트 황인범이 있고. 있으니까 또. 이것도 그 재미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황인범 지난 시즌에 맨시티 상대로 골 넣었습니다. 그래. 지베드나 소속. 맞아.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번 주는 A매치 주간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히프도 있고 그다음에 목요일은 히프 탄 다음에 쿠웨이트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